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새벽 5시 서울 은평구 신성아파트. 1987년에 완공된 이 아파트는 30년이 넘어 외관은 낡았지만 주민들은 오래 살아온 정이 있어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에는 나무가 많았고 여름에는 시원했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103동 1004호 김정순 씨의 집.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잠에서 깼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졌고 옆집 텔레비전 소리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67세.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남편 김동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2013년 10월 23일. 병원에서 남편이 숨을 거두던 그 순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정순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혼자 사는 집에서 수술 후 회복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들은 캐나다에 있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도. 11월 중순의 서울 새벽은 벌써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날씨 앱을 확인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5도. 곧 첫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 남편이 10년 전에 사준 옷이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막 끝나갈 무렵 남편과 함께 명동에 갔을 때 산 옷. 마지막으로 남편과 함께 쇼핑 갔을 때였습니다. 여보, 이거 예쁘다. 이거 사. 남편이 권했고 정순 씨는 거절했지만 남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옷이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은 5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목사님이 권했습니다. 정순 집사님, 운동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좋아져요. 새벽 산책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남편 생각도 과거의 아픔도 외로움도 잠시 잊혔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걷고 나면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매일 나갔습니다. 6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어젯밤에 청소를 한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5시 42분.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순 씨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썼습니다. 초록색 등산용 모자. 이것도 남편과 함께 등산 다닐 때 샀던 것이었습니다. 2010년쯤 남편은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근처 산에 갔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느낌은 좋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은행나무 잎, 단풍나무 잎. 온갖 낙엽들이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청소 아저씨들이 아침에 쓸어가겠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정순 씨는 평소처럼 103동 앞을 지나 104동으로 향했습니다. 단지 뒤편의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코스였습니다. 매일 같은 코스를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아파트에 살면서 수천 번은 걸었을 길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103동 앞을 지나갔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세븐일레븐. 24시간 영업을 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에서 젊은 알바생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103동과 104동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차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현대 소나타가 있었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팔았습니다. 정순 씨는 운전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비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정순 씨가 30년 동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나타나던 그 목소리.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왔던 그 이름의 주인. 최기석. 정순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정말 최기석의 목소리일까? 착각은 아닐까? 하지만 정순 씨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의 목소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순 씨는 경비실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은 103동과 104동 사이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한 칸짜리 방. 유리로 된 문과 창문이 있어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정순 씨는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각도 때문에 사람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과 의자, CCTV 모니터들만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은 경비원 박노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74세의 경비원. 이 아파트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과묵하지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순 씨도 박노인 씨를 좋아했습니다. 가끔 경비실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박노인 씨도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최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형님, 저 정말 괜찮아. 울지 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어. 그만 울어. 정순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 형님, 저 얼마 안 남았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몇 달이라고. 어쩌면 몇 주. 그래. 박노인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제가 잘못한 모든 분들한테요. 박 형님한테도, 그리고 김동수 형님한테도, 형수님한테도. 정순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동수 형님, 형수님. 최기석이 남편과 자신을 언급했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수님은 저를 만나주실까요? 30년 만에. 글쎄다. 만나주실지 모르겠다. 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꼭 한번 사과하고 싶어요. 정순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경비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하자. 하지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주했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있었습니다. 죽어간다고? 암이라고? 몇 달밖에 안 남았다고? 정순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당혹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 아니,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최기석을 저주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기석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순 씨는 경비실에서 물러나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103동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하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최기석은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1950년생으로 남편보다 2살 어렸습니다. 둘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우연히도 같은 부대에 배치되어 군대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1978년 정순 씨는 최기석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이 데려왔습니다. 여보, 내 친구 소개할게. 고등학교 동창이야. 최기석이야. 최기석은 30세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순했습니다.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기석이라고 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중에서 최기석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최기석은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 남편과 술을 마셨습니다. 정순 씨는 안주를 만들어줬습니다. 두부김치, 오징어 볶음, 계란말이. 최기석은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맛있어요.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1979년에 최기석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이미선이라는 여자였습니다. 27세. 착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정순 씨와 이미선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했고 같은 처지였습니다. 두 부부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1~2번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거나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가끔 여행도 갔습니다. 강화도, 남이섬, 설악산. 네 사람이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980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최기석이 함께 작은 인쇄소를 차린 것입니다. 여보, 나 기석이랑 같이 인쇄소를 차리려고 해.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정말요? 큰 결심이네요. 응.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순 씨는 걱정되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출 받을 거야. 그리고 친척들한테도 좀 빌리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하지만 이대로 월급쟁이로만 살 수는 없잖아. 결국 남편과 최기석은 인쇄소를 차렸습니다. 동석인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김동수와 최기석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인쇄소는 마포구의 작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좁았습니다. 20평도 안 됐습니다. 기계도 낡았습니다. 중고로 산 인쇄기 2대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거래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최기석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영업을 했습니다. 가게마다 찾아가서 명함을 돌렸습니다. 저희 인쇄소 한 번만 이용해 주세요. 잘 해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작은 가게의 전단지를 인쇄했습니다. 식당 메뉴판을 인쇄했습니다. 명함을 인쇄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소는 점점 커졌습니다. 거래처가 늘었습니다. 일거리도 늘었습니다. 직원도 늘었습니다. 1982년에는 직원이 5명, 1985년에는 10명, 1987년에는 20명이 되었습니다. 큰 기계도 들여왔습니다. 새 인쇄기를 샀습니다.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마포구의 5층 건물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매출도 좋았습니다. 1985년에는 연 매출이 5억 원, 1987년에는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최기석은 돈을 벌었습니다.
1987년 두 가족 모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산 것입니다. 신성 아파트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은 103동을, 최기석은 105동을 샀습니다. 정순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기 집이 생긴 것입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투룸으로, 그리고 이제 33평 아파트로.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순 씨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우리 집이 생겼어요. 응, 우리가 해냈어. 최기석 가족도 같은 날 이사를 왔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네 사람은 새 집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동수 형, 우리 정말 대단해요. 여기까지 왔어요. 최기석이 말했습니다. 그래, 기석아. 우리가 해냈어.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면서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놀았습니다. 정순 씨는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잘 됐고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자기 집도 있었고 아들도 건강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8년 8월 16일, 정순 씨는 소파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그날. 그날 아침 최기석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정순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 형수님 안녕하세요. 최기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기석 씨 출근해요? 네, 오늘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것이 정순 씨가 최기석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기석이가 돈을 들고 사라졌어. 정순 씨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금고에 있던 돈이 다 없어졌어. 3천만 원. 남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3천만 원. 1988년에 3천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3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정순 씨도 울음이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점심시간에 금고를 확인했더니 돈이 없어졌어. 기석이 전화도 안 받고. 혹시 사고라도 난 거 아닐까요? 아니야. CCTV를 확인했는데 기석이가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가방에 넣고 나가는 게 찍혔어. 정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기석이? 그 착하고 성실한 최기석이?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그날 저녁 남편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망했어. 남편은 정순 씨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정순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13세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민수야, 방에 들어가 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들어가 있으라니까. 다음 날 남편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횡령 및 도주 혐의로 최기석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기석의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최기석은 없었습니다. 아내 이미선도 없었습니다. 딸 은지도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그대로, 짐도 그대로.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수배를 했습니다. 최기석의 사진을 전국에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최기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정순 씨 부부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쇄소는 금고에 있던 돈이 사라지면서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돈은 직원들 월급, 거래처 대금, 새 기계 구입 자금, 대출 상환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었습니다. 20명의 직원이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항의했습니다. 사장님, 월급이 언제 나와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요. 거래처에 갚아야 할 돈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들이 몰려왔습니다. 돈 갚아요. 언제 갚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지금 당장 갚아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었습니다. 즉시 상환하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순 씨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인쇄소는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1988년 11월.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기계들은 압류되었습니다. 사무실도 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금 5천만 원, 거래처 미지급금 3천만 원, 직원 미지급 임금 2천만 원. 총 1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최기석이 가져간 3천만 원까지 합치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정순 씨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50세의 나이에 택시 운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정순 씨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10시간을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장학금을 받아서 야간 대학에 다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민수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 못해서 15년이 걸렸습니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 15년 동안 빚을 갚았습니다. 매달 조금씩 이자까지 합치면 실제로 갚은 돈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2003년 마지막 빚을 갚았습니다. 그날 남편과 정순 씨는 집에 돌아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다 갚았어. 응, 우리가 해냈어. 두 사람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하루 16시간씩 일한 대가였습니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간이 나빠졌습니다. 술도 자주 마셨습니다. 여보, 술 좀 줄여요. 알았어. 하지만 오늘만. 남편은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책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기석이를 믿은 내가 바보야. 내 잘못이야.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기석이를 동업자로 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자책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2008년 남편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간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5cm입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암 3기였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남편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정순 씨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여보를 살려주세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의사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하면 됩니다. 1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암이 재발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간에 다시 종양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3개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수술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구토를 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3년 동안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통스러운 3년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2013년 10월 남편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지낼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밤낮으로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10월 23일 새벽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정순 씨를 봤습니다. 여보.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여보. 미안해. 고생만 시켰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없어요. 남편은 정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기석이를 용서 못해. 여보. 기석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용서 못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순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3년 10월 23일 오전 6시 17분. 63세의 나이였습니다. 정순 씨는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간호사들이 와서 정순 씨를 일으켰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아들 민수가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습니다. 하지만 최기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기석은 우리 인생을 망친 사람이다. 올 면목이 없을 것이다. 남편을 파주공원 묘지에 묻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 후 정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릴 때도 습관적으로 2사람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캐나다로 오세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정순 씨는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나는 여기 있을래. 아빠 묘가 여기 있잖니. 아빠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교회 목사님이 도와주었습니다. 정순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정순 씨는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014년 봄 목사님이 권했습니다. 정순 집사님, 운동하세요. 새벽에 산책해 보세요. 정순 씨는 새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걷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정순 씨는 이제 67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최기석에 대한 원망도 여전했습니다. 정순 씨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커피만 한 잔 마셨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옥자 집사였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정순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전화 안 받네. 무슨 일 있어? 정순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정순 씨는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최기석이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몇 달밖에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바랐던 일이었습니다. 최기석이 고통받다가 죽기를.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일어나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남편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액자에 담긴 남편의 사진.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기석이 여기 있어. 우리 아파트의 경비실에 왔더라고. 사진 속의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렸대. 죽어간대. 몇 달밖에 안 남았대. 정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최기석을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잖아. 마지막 순간에도 기석이를 용서 못한다고 했잖아. 정순 씨는 한참을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최기석이 왜 여기에 있을까? 박노인 씨와 무슨 관계일까? 정말 사과하러 온 걸까? 정순 씨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잠들었다가 깼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새벽 3시쯤 정순 씨는 완전히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비실에 가야겠습니다. 박노인 씨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새벽 5시까지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니트, 그리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졌습니다.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로션을 바르고 비비크림을 발랐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최기석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노인 씨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최기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박노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 씨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 103동 김정순 씨.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박노인 씨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 어제 새벽에 여기서 누군가와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박노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왔었나요? 박노인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김 씨, 일단 앉으세요. 정순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노인 씨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인 씨는 책상 위에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김 씨. 박노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최기석이란 이름 아세요? 정순 씨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알아요. 그 사람이 어제 새벽에 여기 왔었습니다. 왜 여기에 온 거죠? 박노인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씨, 사실 저도 최기석 씨를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네. 1980년대 저도 인쇄업계에 있었거든요. 인쇄소 사장이었어요. 정순 씨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잃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 씨는 최기석을 어떻게 아세요? 최 씨는 제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회계 담당이었어요. 그 사람이 도망간 후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최기석 씨인 줄 몰랐어요.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거든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요. 정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1991년 6월 제 동업자 김재훈이 회사 돈 5천만 원을 들고 도망갔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회사는 망했고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줬어요. 그때 최 씨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자기 돈으로 대신 줬어요. 밀린 월급이 6개월치 전부 합쳐서 2천만 원쯤 됐을 겁니다. 그 돈으로 직원들한테 월급을 줬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돈을 빌려줬어요. 1천만 원. 거래처에 갚아야 할 급한 돈이었거든요. 최 씨가 자기 부모님한테 빌려서 저한테 줬어요. 정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박노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됐어요. 부모님한테 빌린 돈인데 갚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렸나 봐요. 그래서 최 씨가 어쩔 수 없이 김동수 씨 회사 돈을 가져간 거예요. 정순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최 씨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돈을 갚지 못해서 최 씨가 김동수 씨한테까지 피해를 준 거예요. 박노인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최 씨 때문에 김동수 씨 부부가 고생한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찾아가서 사과할 용기가. 정순 씨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김 씨를 봤어요. 103동 1004호 김정순 씨. 혹시 그 사람인가 싶어서 확인해 봤어요. 맞더라고요. 저는 매일 김 씨를 볼 때마다 미안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최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죽기 전에 사과하고 싶다고 김동수 씨 부인을 찾고 있다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 거였군요. 네. 최 씨한테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1988년 8월 최 씨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대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대요. 세상에. 최 씨는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대요. 김동수 씨 부부한테 이미 너무 큰 피해를 줬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죠. 김동수 씨 회사도 망했고 최 씨는 돌아갈 용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30년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숨어 살았대요. 가족도 만나지 않았대요. 지금은요? 작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대요. 말기예요. 사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사과하러 다니고 있대요. 자기가 잘못한 모든 사람들한테. 최기석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제 집에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재우고 있어요. 정순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최기석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자신이 희생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일어났습니다. 박 씨, 저 최기석을 만나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박노인 씨의 집은 아파트 단지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빌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박노인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비좁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부엌과 거실과 침실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한쪽 벽에 간이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저것이 정말 최기석일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사람이 맞습니까? 해골 같았습니다. 정말 뼈만 남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있었습니다. 몇 가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팔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몸무게는 40kg도 안 돼 보였습니다. 박노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석아, 손님 오셨어. 최기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약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순 씨를 봤습니다. 몇 초 동안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님.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순 씨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순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최기석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박노인 씨가 최기석을 도와서 앉혔습니다. 최기석은 베개에 등을 기댔습니다. 누님, 30년 만에 뵙습니다. 최기석은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한테도, 누님한테도, 정말. 정순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기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기석 씨, 박 씨한테 다 들었어요. 최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를 도와주려다가 그렇게 됐다고. 뇌종양 진단받고 죽을 줄 알았다고.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순 씨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기석 씨 30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최기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8년 8월 제가 형님 회사 돈을 가져갔을 때 저는 정말 죽을 줄 알았어요. 7월 말에 병원에 갔거든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요. CT를 찍었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뇌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4cm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물었죠.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위치가 너무 깊습니다. 수술도 어렵고 설사 수술한다 해도 생존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냥 두면 6개월 정도입니다. 최기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족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내도 딸도. 어떻게 말해요? 나 죽는데 라고. 그러다가 박 형님 일이 터졌어요. 박 형님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고 저는 박 형님을 도와줬죠. 제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박 형님한테도 빌려줬어요. 그런데 박 형님이 돈을 갚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박 형님도 파산 직전이었으니까. 문제는 제가 그 돈을 부모님한테 빌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돈 갚으라고. 부모님은 놀라서 쓰러지실 뻔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나는 어차피 죽어. 6개월 남았어. 이참에 형님 회사 돈 좀 빌려서 부모님 빚이라도 갚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정순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3천만 원. 그 중에서 3천만 원은 부모님 빚 갚는 데 썼고 나머지는 가족들 미래를 위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강원도로 갔어요.
인제군의 작은 마을. 아무도 모르는 곳. 거기서 죽으려고 했어요. 혼자서 조용히. 한 달쯤 지났을 때 두통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마을 보건소에 갔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춘천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나는 수술 안 해요.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설득했어요. 환자분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가능성은 낮지만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수술했어요. 최기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술은 10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다 제거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막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형님한테 돌아가면. 형님이 저를 어떻게 볼까? 경찰에 신고했을 텐데. 그래서 돌아가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회복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 후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일용직 일을 했어요. 공사장, 식당, 공장. 가짜 이름으로요. 이름은 박철호라고 했어요. 돈을 모았어요. 형님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었으니까요. 조금씩 30년 동안 7천만 원을 모았어요. 가족은요? 아내랑 딸은요? 연락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죄책감 때문에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무서웠어요. 제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모습을 보는 게 무서웠어요. 정순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작년에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갔어요. 폐암이었어요. 사기.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죽기 전에 사과하자. 제가 잘못한 모든 분들한테. 먼저 박 형님을 찾았어요. 박 형님이 여기 경비원으로 계신다는 걸 우연히 알았어요. 그리고 박 형님을 통해서 누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도 알았고요. 최기석은 정순 씨를 봤습니다. 누님, 형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최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형님이? 암이었어요. 간암. 2008년에 진단받고 5년 동안 투병하다가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당신 때문이에요. 정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도망간 후에 인쇄소가 망했어요. 우리는 15년 동안 빚을 갚았어요. 15년.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했고 여보는 택시를 몰았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도 없었어요. 정순 씨는 울었습니다. 여보는 매일 술을 마셨어요. 자책하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기석이를 믿은 내가 바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갉아먹었어요. 그러다가 간이 망가졌어요. 암에 걸렸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여보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나는 기석이를 용서 못해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최기석은 침대에서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온몸을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을 죽였어요. 그래요. 당신이 죽인 거예요. 정순 씨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도망가서 숨어 살았지만 우리는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정순 씨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님, 제발. 최기석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 슬픔, 후회,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오후 3시쯤 정순 씨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건강했습니다. 병들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 여보, 기석이를 만났어. 알아. 그 사람. 암에 걸렸어. 죽어가고 있어. 그래. 당신, 기석이를 용서했어? 남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용서가 뭘까? 뭐?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 정순 씨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30년 동안 기석이를 미워하면서 행복했어? 정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갉아먹어. 당신이 기석이를 미워하는 동안 기석이는 몰랐어. 하지만 당신은 매일 고통받았잖아. 하지만, 여보, 나는 마지막 순간에 기석이를 용서 못한다고 했어. 그게 내 가장 큰 후회야. 네? 용서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내 마음이 편했을 텐데. 하지만 나는 끝까지 미움을 놓지 못했어. 그게 내 죽음을 더 힘들게 했어. 남편은 정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 미움을 놓아줘. 용서해. 그럼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 미움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기석이도 희생자야.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30년 동안 숨어 살면서 얼마나 고통받았겠어. 가족도 못 만나고 자기 이름도 못 쓰고.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기석이한테 가줘. 그리고 용서해줘. 그게 당신을 위한 거야. 정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움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평화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여보, 가지 마. 하지만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정순 씨는 깨어났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최기석을 미워하면서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미움이 자신을 갉아먹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야겠습니다. 최기석에게 가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겠습니다. 정순 씨는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 박노인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노인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 씨, 다시 왔어요. 이야기 끝내지 못했잖아요. 박노인 씨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순 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기석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순 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정순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석 씨, 아까는 미안해요. 당신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화부터 냈어요. 최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님이 화내는 게 당연해요.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당신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 씨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당신도 희생자였어요. 최기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석 씨, 가방 좀 보여줘요. 7천만 원 있다고 했잖아요. 최기석은 침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박노인 씨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배낭이었습니다. 낡았습니다. 박노인 씨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묶음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7천만 원이에요? 네. 최기석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거예요.
형님한테 빚을 갚으려고. 정순 씨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당신 돈이에요. 누님, 당신 병원비 필요하잖아요. 치료받아야죠. 저는 이미 끝났어요. 치료해도 소용없어요. 아니에요. 30년 전에도 당신 살았잖아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당신은 30년을 더 살았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최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폐암 사기는 정말 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병원 가요. 검사받고 치료받아요. 누님. 그리고 가족한테 가요. 최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한테 가서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요. 가족이 저를 받아줄 리가 없어요.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가봐요. 나도 오늘 당신을 용서했잖아요. 최기석은 정순 씨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누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응. 30년 동안 미워했지만 이제 그만 미워하려고요. 당신도 고통받았잖아요. 당신도 희생자였어요. 정순 씨는 최기석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기석 씨,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최기석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순 씨는 최기석을 안아줬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서질까봐.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나도 용서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노인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한참 후 정순 씨는 최기석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최기석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기석 씨, 내일 병원 가요. 내가 같이 갈게요. 누님. 그리고 가족 연락처 알아요? 아니요. 30년 전 전화번호는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찾아볼게요. 구청에 가면 주민등록 정보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누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이제 포기하지 말고 살아봐요. 가족도 만나고 치료도 받고. 정순 씨는 일어섰습니다. 박 씨, 내일 아침에 우리 셋이서 병원 가요. 알겠습니다. 정순 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용서.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기석이를 용서했어. 사진 속의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고마워, 여보. 정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정순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최기석을 병원에 데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정순 씨는 박노인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불러놨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노인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김 씨. 준비됐어요. 안에서 최기석이 나왔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재킷. 하지만 옷이 너무 컸습니다.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살이 너무 빠져서. 최기석은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박노인 씨가 부축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택시에 탔습니다.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최기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풍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누님. 최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 거리를 이렇게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그리웠겠어요. 네. 30년 동안 숨어 살았으니까요. 항상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녔어요. 혹시 누가 알아볼까봐. 정순 씨는 최기석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40분쯤 걸려서 서울 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병원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최기석과 박노인 씨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환자분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폐암 말기 환자인데요. 검사받고 치료 상담받고 싶어요. 간호사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보험증 있으세요? 최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주민등록증은요? 그것도.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가 어려운데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비용 부담할게요. 일단 진료부터 받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호자 신분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왔습니다. 김철민 의사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최기석을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폐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확인했습니다. 입안을 봤습니다. 환자분 언제 암 진단 받으셨어요? 작년. 2017년 10월쯤이요. 그럼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치료는 안 받으셨어요? 네. 못 받았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CT 촬영하겠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봐야 해요. 최기석은 CT실로 갔습니다. 촬영하는데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정순 씨와 박노인 씨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박 씨 고마워요. 기석 씨 보살펴줘서.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다 제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니까요. 박 씨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후 최기석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지친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다시 30분쯤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순 씨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정순 씨는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박노인 씨도 함께 갔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폐의 종양이 여러 개 있습니다. 크기가 3cm에서 5cm 정도 되고요. 양쪽 폐 모두에 퍼져 있습니다. 정순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사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림프절에도 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에도 작은 종양이 보이고요. 뼈에도 전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폐암 사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 된 상태입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치료는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암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 받으면 23개월 정도입니다. 정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항암 치료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이 있으면 부담이 줄어들지만 환자분은 보험이 없으시다고 하셨죠? 네. 그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입원하셔야 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외래 치료는 어렵습니다. 정순 씨는 상담실에서 나왔습니다. 최기석에게 갔습니다. 기석 씨 입원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치료받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요. 최기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님, 고맙습니다. 정말.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병실은 5층 병동 503호실이었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침대였습니다. 최기석은 병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꽂았습니다. 영양제와 수액이었습니다. 환자분, 내일부터 항암 치료 시작할 거예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각오하세요.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 식사가 나왔습니다. 죽이었습니다. 흰죽에 반찬 몇 가지. 최기석은 먹으려고 했지만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먹고 그만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입맛이 없어서. 정순 씨는 최기석에게 죽을 떠먹여줬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최기석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최기석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노인 씨는 오후 2시쯤 퇴근 준비를 위해 먼저 돌아갔습니다. 누님, 집에 가세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조금 더 있을게요. 최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한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질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차들이 다녔습니다. 정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최기석은 30년 동안 이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숨어 살았으니까. 이제라도 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원 식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죽이었습니다. 최기석이 깼습니다. 누님, 아직도 계세요? 응. 저녁 먹어요. 정순 씨는 다시 최기석에게 죽을 떠먹여줬습니다. 최기석은 반쯤 먹었습니다. 누님, 이제 집에 가세요. 늦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밤 8시가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 이제 갈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누님. 천만에요. 푹 쉬어요. 정순 씨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쯤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정말 길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최기석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2018년 11월 18일 일요일. 정순 씨는 오전 9시에 일어났습니다. 교회 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기석의 가족을 찾아야 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민원실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평구청 민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등록 정보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정보만 확인 가능합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인데요. 급한 상황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본인 외에는 정보 제공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를 증명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본인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요. 정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접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은평구청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0분쯤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됐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주민등록 정보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누구 정보요? 최기석이라는 분이요. 1950년생.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최기석 씨. 있네요. 그런데 이분 정보는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사실은 급한 상황이에요. 이분이 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가족을 찾아야 하는데 연락처를 몰라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제발 도와주세요. 이분이 얼마 못 사세요. 죽기 전에 가족을 만나야 해요. 직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상사에게 갔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사가 정순 씨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예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락은 안 되고요. 저희가 대신 연락드려서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최기석 씨는 1988년 8월 20일에 강원도 인제군으로 전출하셨네요. 그 이후로 주민등록 기록이 없어요. 네. 그럼 30년 동안 주민등록이 없다는 거예요? 네. 무적자 상태입니다. 정순 씨는 놀랐습니다. 최기석이 30년 동안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그럼 가족은요? 아내 이미선, 딸 최은지.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선 씨. 있네요. 1988년 8월에 최기석 씨와 같이 강원도로 전출했다가 1990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입하셨어요. 그리고 2005년에 경기도 성남시로 이사하셨네요. 현재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 중입니다.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대신 연락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정순 씨는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드려 볼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순 씨는 구청을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오쯤 되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 오후 1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순 씨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연락받았는데요. 정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미선 씨. 오랜만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30년 만이에요. 구청에서 최기석이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에요? 기석 씨가 암이에요. 폐암 말기.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 전에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요. 돈 들고 도망갔잖아요. 저랑 은지는 30년 동안 혼자서 힘들게 살았어요. 미선 씨 사정이 있었어요. 기석 씨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가족을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들어봐요. 기석 씨는 박노인 씨를 도와주려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뇌종양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대요. 가족한테 죽어가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떠난 거래요. 30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았대요. 가족도 못 만나고 숨어 살면서. 그리고 7천만 원을 모았대요. 우리 여보한테 빚 갚으려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몇 달 못 산대요. 죽기 전에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이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저랑 은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우리도 힘들었어요. 은지는 아빠 없다고 놀림받으면서 컸어요. 저는 혼자서 일하면서 은지 키웠어요. 식당에서 일했어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미선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 있었어요? 뭐 했어요? 고통받았어요. 미선 씨, 기석 씨도 희생자예요. 다른 사람 도우려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정순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5층 병동 503호실. 오늘 방문하실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은지도 같이 데려와요. 아빠를 만나야 해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선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30분쯤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미선이었습니다. 형수님. 네. 오늘 가도 돼요? 정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몇 시쯤 가면 될까요? 지금 바로 와도 돼요. 알겠어요.
은지도 데리고 갈게요. 고마워요, 미선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순 씨는 기뻤습니다. 가족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0년 만에 정순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최기석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층 병동으로 갔습니다. 500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최기석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 최기석이 눈을 떴습니다. 아, 누님. 좋은 소식이에요. 네. 미선 씨한테 연락했어요. 오늘 올 거래요. 은지도 데리고요. 최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최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우리 딸을 만난다고요. 네. 이제 곧 올 거예요. 최기석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저 준비해야 해요. 옷 갈아입고.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가족이에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최기석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누님, 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순 씨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봤습니다. 최기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5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미선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랐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해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3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최은지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안으로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해골 같은 모습, 뼈만 남은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빠진 머리카락. 이미선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최은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이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최은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기석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아. 은지야.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미선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최은지도 따라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정순 씨는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가족끼리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이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응, 나야. 미선아. 최기석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미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이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랑 은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아. 미안해. 은지는 아빠가 없다고 학교에서 놀림받았어요. 너네 아빠 도둑이지? 돈 훔쳐서 도망갔지? 그런 말 들으면서 컸어요. 이미선은 울었습니다. 나는 혼자서 은지 키우면서 일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미안해. 그런데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뭐 했어요? 이미선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최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이미선은 최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야, 너
기억나? 아빠가 사라졌을 때. 너 겨우 8살이었어. 기억나요, 엄마? 너 매일 밤 아빠 찾으면서 울었잖아.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왜 안 와? 라고. 최은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이미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최기석도 울었습니다. 침대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미선아, 은지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한참 후 이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기석을 봤습니다. 당신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최기석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박노인 씨를 도운 일, 뇌종양 진단, 돈을 가져간 이유, 죽을 줄 알았던 일, 수술 후 살아난 일,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던 일, 3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일, 7천만 원을 모은 일, 모든 것을 이미선과 최은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최기석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럼 아빠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은지야. 아빠는 너희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최기석은 최은지를 봤습니다. 너 많이 컸구나.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저 35이에요, 아빠. 35. 세상에. 우리 은지가. 최기석은 손을 뻗었습니다. 최은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은지야.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빠. 최은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아파요? 아빠가 잘못 살아서 그래. 아빠. 최은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부서질까봐. 최기석은 딸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아빠가 좋은 아빠 못 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미선도 울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정순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최은지는 아버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이미선도 침대 가까이 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의사가 몇 달 못 산대. 치료는 받고 있어요? 응. 항암 치료 시작할 거야. 하지만 완치는 어렵대. 이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볼게요. 뭐? 최기석은 놀랐습니다. 당신 혼자 둘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한테 너무 큰 잘못을. 우리 이혼했지만 그래도 은지 아빠잖아요. 이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어요. 미선아, 30년 동안 미워했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당신도 고통받았구나 싶어요. 이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30년 동안 많이 외로웠죠? 가족도 못 만나고 숨어 살면서. 응, 이제 그만 외롭게 지내요. 이제 우리 함께 있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이미선은 최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기석은 울었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정말 고마워. 최은지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돌볼게요. 회사 휴가 내고 여기 자주
그 후 일주일 동안 최기석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구토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빠졌습니다.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선과 최은지가 곁에 있었습니다. 교대로 병원에 와서 간호했습니다. 이미선은 평일 낮에, 최은지는 저녁과 주말에 왔습니다. 정순 씨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사과, 배, 포도. 최기석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죽도 끓여왔습니다. 호박죽, 전복죽, 잣죽. 최기석은 조금씩 먹었습니다. 박노인 씨도 퇴근 후 들렀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의 추억.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람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최기석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소도 늘었습니다. 말도 많아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좋습니다. 가족분들이 잘 돌보시는 것 같네요. 더 살 수 있을까요? 이미선이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아니 1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계속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 관리도 잘 하셔야 하고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최기석은 퇴원했습니다. 이미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25평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이미선과 최은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작은 방을 최기석에게 내줬습니다. 6평쯤 되는 방.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최기석은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미선이 함께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왕복 2시간 거리였습니다. 정순 씨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했습니다. 보통 토요일에 왔습니다.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치, 반찬, 과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노인 씨도 가끔 왔습니다. 휴일에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기석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체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40kg에서 45kg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말랐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얼굴에도 살이 조금 붙었습니다. 혈색도 좋아졌습니다. 미소도 많아졌습니다. 누님,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최기석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잘 됐어요. 더 오래 살아요. 정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덕분이에요. 누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기석 씨가 열심히 싸운 거예요. 아니에요. 누님이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마음이 죽었을 거예요. 최기석은 정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기석 씨 덕분에 저도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미움을 놓아주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알았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정순 씨는 이미선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였습니다. 박노인 씨도 함께였습니다. 5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미선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샐러드, 케이크. 푸짐한 식사였습니다. 자, 다들 잔 들어요. 최은지가 말했습니다. 5사람은 포도주스를 따랐습니다. 최기석은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건배. 5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추억이었습니다. 식사 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초를 켰습니다. 기석 씨 소원 빌어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최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초를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최은지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야. 최기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것,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2019년 1월 1일, 가족들은 함께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세배를 했습니다. 최기석은 딸에게 세배를 받았습니다.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은지가 절을 했습니다. 그래. 은지도. 복 많이 받아. 최기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1월은 추웠습니다.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최기석은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미선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최은지도 왔습니다. 정순 씨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했습니다. 함께 TV를 봤습니다. 드라마, 예능, 뉴스. 함께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2월 5일. 가족들은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미선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순 씨도 도와줬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전, 갈비찜, 잡채, 나물, 떡국. 명절 음식이었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기석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다가 기침 때문에 깼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미선은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겠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이 조금 진행됐습니다. 폐의 종양이 더 커졌고 새로운 종양도 생겼습니다. 치료는요? 항암 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효과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암세포가 약의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기석은 이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미선아. 나는 이미 각오했어.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나는 덕분에 3개월 동안 행복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안 돼요. 더 함께 있어야죠. 미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2월 말 최기석은 다시 입원했습니다.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호흡이 힘들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이미선과 최은지는 교대로 간호했습니다. 정순 씨도 매일 방문했습니다. 최기석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자면서 보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기석은 봄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3월 10일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며칠, 길어야 일주일 남은 것 같습니다. 이미선은 무너졌습니다. 최은지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가족들은 최기석 곁을 24시간 지켰습니다. 교대로 눈을 붙였습니다. 최기석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3월 13일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 겨울 마지막 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내렸습니다. 조용히, 아름답게. 최기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눈. 예쁘네.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미선이 물었습니다. 여보, 눈 좋아하죠? 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좋아해요. 눈. 이미선은 최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난 날도 눈이 왔었죠. 1977년 겨울 다방에서 만났을 때. 응. 기억나. 그때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예뻐서 첫눈에 반했어.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은지도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응. 은지야. 아빠. 사랑해요. 나도. 은지. 사랑해. 미안해. 좋은 아빠. 못 돼서. 아니에요. 아빠는 최고예요. 세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계속 눈이 내렸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3월 14일이 되었습니다. 최기석의 호흡이 더 약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최기석을 진찰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곧. 가족들은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이미선, 최은지, 정순 씨, 박노인 씨. 네 사람이 최기석을 둘러쌌습니다. 최기석은 눈을 떴습니다. 한 사람씩 봤습니다. 이미선을, 최은지를, 정순 씨를, 박노인 씨를.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최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평화롭게. 숨이 멎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새벽 1시 23분. 최기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세였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최기석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30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름답게, 마치 최기석을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